그 남자는 해변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신사였습니다. 구두는 깨끗했고 옷은 단정했습니다. 몸에는 눈에 띄는 상처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잠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가 죽은 이후에도 누군가는 그를 살아있는 것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1948년 12월 1일) 아침, 호주 애들레이드 근처 소머턴 파크 해변. 오전 6시 30분경 존 라이언스와 2명의 남성이 시신을 발견합니다. 남자는 방파제 벽에 기대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는 뻗어 있었고 발은 자연스럽게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벽 쪽에 기대어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누가 봐도 잠든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그 남자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경 한 커플은 그 남자가 팔을 들어 올렸다가 힘없이 떨어뜨리는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그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모기가 얼굴에 앉아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이상했지만 그들은 그를 취객이나 잠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이 장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의사들은 위 속 음식의 소화 상태와 체내 반응을 근거로 그가 이미 그 시간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목격자들이 그를 봤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본 움직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후 경직에 의한 근육 반응, 죽은 이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신체 반응, 혹은 더 이상한 가능성, 누군가가 이미 죽은 시신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 자리에 놓아두었을 가능성. 그날 밤, 그 해변에는 단순한 시신 하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치된 장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본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몸이 움직이는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움직임은 살아있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죽은 몸이 마지막으로 남긴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남자의 외형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정장, 깨끗한 구두, 단정한 머리. 그는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교육받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안은 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열차표 하나, 버스표 하나, 껌, 담배, 성냥, 빗, 그리고 오렌지 하나. 그 주머니 안에는 작은 오렌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신사가 껌과 담배, 그리고 오렌지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긴 여행 끝에 잠시 쉬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옷의 라벨들마저 의도적으로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체를 지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몸에는 더 이상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귀의 형태, 상위 개강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특징은 전체 인구의 2%만 가진 희귀한 유전적 특징입니다.
치아의 상태는 송곳니 옆 측절치가 선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비정상적으로 발달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발레리나나 장거리 러너처럼 단련된 형태였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시민이 아니라 훈련받은 인물일 수 있다. 1948년 11월 30일, 그는 애들레이드에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역 보관소에 갈색 가방을 맡겼고 이후 버스를 타고 해변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이동 경로는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해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시간이 흐른 뒤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49년 6월, 부검 과정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의 바지 안쪽, 아주 작게 숨겨진 주머니, 포브 포켓, 그 안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조각이 나옵니다. 종이에는 단 2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타맘 슈드. 이 말은 페르시아어로 끝났다 혹은 완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오마르 하이암의 시집 루바이아트 오브 오마르 하이암 마지막 페이지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즉, 그 종이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찢겨 나온 조각이었습니다. 죽은 남자의 숨겨진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끝났다라는 문장. 이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변사 사건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이야기로 바뀝니다. 경찰은 이 종이가 나온 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 소머턴 해변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말합니다. 차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차 뒷좌석에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바이아트 오브 오마르 하이암. 그 책은 그저 놓여있던 것이 아니라 던져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급하게 쫓기듯이 누군가에게 쫓기던 사람처럼 차 안으로 밀어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건 마치 버리고 도망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혹은 증거를 숨기기 위해 책을 차 안으로 던져 넣었을 가능성. 그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움직임이 있었던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 책 안에는 또 다른 단서가 있었습니다. 자외선을 비추자 희미하게 드러나는 글자들, 전화번호 하나,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 배열, 짧은 영어 알파벳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암호로 보았습니다. 군사 암호일 가능성, 개인 코드일 가능성, 특정 약자일 가능성.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문장은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분석도 시도됐고 언어학 분석도 이루어졌지만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그 남자는 무언가를 남겼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한 여성에게 연결됩니다. 제시카 앨런 톰슨. 사람들은 그녀를 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솜버턴 해변에서 약 400m 떨어진 모슬리 스트리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본뜬 흉상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녀는 거의 기절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 남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말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 반응은 너무 늦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의 반응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시카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로빈.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 아이에게도 같은 신체 특징이 있었습니다. 귀 구조, 상위개강, 그리고 치아 구조, 측절치 결손, 소머턴 맨과 동일한 특징. 이건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유전일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 남자가 칼 웹이 맞다면, 그리고 그가 제시카와 관계가 있었다면 로빈은 그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제시카가 본 것은 단순한 시신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 혹은 아이의 친부였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 그녀가 기절할 뻔했던 이유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알아본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22년 DNA 분석 이후 또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칼 웹. 그는 단순한 정체불명의 남자가 아니라 실종된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그가 애들레이드에 온 이유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실종된 아내, 혹은 잃어버린 관계. 그는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되찾으려던 사람이었을 가능성. 그는 간첩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혹은 집착 때문에 그곳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미스터리에서 하나의 비극으로 바꿔놓습니다. 1949년 1월 애들레이드 역 보관소에서 하나의 가방이 발견됩니다. 갈색 여행 가방. 경찰은 이 가방이 소머턴 맨의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상한 점은 반복됩니다. 옷의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케인, 혹은 T. 케인. 이 이름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 등장하지만 결정적인 연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의 이름인지, 빌린 옷인지, 다른 사람의 것인지 끝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조각을 맞추면 다른 조각이 사라지는 이상한 퍼즐처럼 남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의심은 점점 커집니다. 시기는 1948년,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호주 남부에는 군사시설과 전략적 거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신원이 제거되어 있었고 암호를 가지고 있었고 희귀한 독에 의해 죽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훈련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특정 여성과 연결되어 있었고 마지막 행동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 즉 간첩일 가능성.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으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2022년 DNA 계보 분석을 통해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칼 찰스 웹. 1905년생, 멜버른 출신, 기술직 종사자. 연구자들은 그가 소머턴 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왜 죽었는지, 누굴 만나러 갔는지,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왜 애들레이드에 왔을까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는 왜 신분을 지웠을까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지워진 걸까요? 그날 밤 그는 정말 혼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를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까요? 1948년 12월 1일, 한 남자가 해변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잘 차려입고 있었고, 상처는 없었고, 신분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귀의 형태, 치아의 결손, 비정상적으로 발달된 근육, 그리고 그를 알아본 것 같은 한 여성의 반응, 그리고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진 한 아이. 이건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건 지워진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숨긴 이야기, 혹은 누군가가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 그는 간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찾고 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혹은 집착 때문에 그곳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탐함 슈드, 끝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해변에는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를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가 남긴 유일한 메시지는 이 한 문장뿐일지도 모릅니다. 끝났다. 하지만 정말 끝난 것은 그의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게 된 진실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끝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해변에서 끝난 것은 한 남자의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였을까요? 다른 기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모든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